네,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2% 강세를 나타내면서 3,078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사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최근에 보면 자산 중에서 금이 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오늘은 또 시장이 오르니까 글쎄요. 앞으로 또 금 가격 향방이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 시점이긴 하네요. 네, 그래요. 뭐 국내 증시 흐름하고 또 이렇게 뭐 금을 네. 비롯한 또 ETF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 최창규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창규 본부장은 익숙한데 네. 앞에 달라졌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에서 삼성에 열심히 ETF를 팔다가 네. 이제 미래로 넘어와서 ETF를 팔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좀 뭐 여기 계시는 두 분에 비해서 적지 않은 나이거든요. 예,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불러주신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 ETF 시장이 그만큼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또 금융 소비자분들께서 ETF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셔서 뭐 저 같은 사람이 네. 이렇게 또 훌륭한 회사에서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거의 수상소감급인데요. 네, 밥상만 차려놓고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네. 지금 뭐 ETF 시장도 지금 굉장히 화랑이겠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처음에 이제 삼성자산으로 이직을 했을 때는 네. 뭐 100조 되겠냐 예. ETF들의 순자산 가치가 근데 벌써 200조 넘었어요. 200조가 그러니까요. 넘었어요. 예. 그리고 또 상장 개수도 정말 우스갯소리로 코스피에 상장한 종목 개수보다 ETF 개수가 더 많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입니다. 와, 규모가 단기간에 이렇게 급증하더니 네. 상장 종목도 그래서 곰곰이 좀 ETF도.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누가 이렇게 ETF를 많이 예. 사주실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뭐 소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펀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뮤추얼 펀드 시장이 빠르게 네. 좀 감소하면서 그 시장들이 다 ETF로 넘어간 게 아닌가. 즉 간접 투자 상품 시장이 펀드에서 ETF로 넘어갔고, 예. 그리고 연금, 아.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연금 계좌에서는 아직 개별 종목은 안 되고 네. ETF밖에 투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께서 ETF를 통해서 나의 노후를 준비해 보고자 한다라는 심리에서 연금 계좌에서 굉장히 ETF 순매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ETF 그러면은 뭐 레버리지, 인버스 레버리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투기적인 목적의 ETF들을 많이 매매하셨다면 네. 이제는 저보다 더 똑똑하신 것 같아요. 네, 저보다 더 똑똑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저와 같은 ETF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금융 소비자들이 원하는 ETF는 다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 비트코인 현물 ETF도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소개드릴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 ETF는 진짜 혁명적인 상품이에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편하고 네, 그죠? 네, 이 고민을 많이 줄여주고 그렇습니다. 나 그냥 뭐 아니 요즘 같을 때 얼마나 그거 해요. 지수 막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소외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수는 갈 것 같아. 장은 네. 갈 것 같아. 네네네. 지수 관련한 ETF 사든지 네. 이거 빠질 것 같아. 네. 뭐 그것도 이제 3배씩 해서 이제 가긴 합니다만 네네. 뿐 아니라 네, 조금만 이렇게 시황에 관심이 있고 트렌드만 잘 쫓으면은 네, 오죽하면 그래 종목 수보다 더 많은 ETF니까 그 중에 이렇게 찍으면은 근데 종목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그 정권업계 입장에서도 그렇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돈 되는 것과 돈 안 되는 것이 좀 갈리겠네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ETF는 뷔페다. 뷔페, 우리가 뷔페 식당. 뷔페 갔을 때 나는 김치 싫어해, 김치 빼줘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쭉 김치 갈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간장게장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몰라서 모든 음식을 다 준비했고 그리고 일정 이상의 퀄리티를 보장한다라는 게 ETF의 뷔페 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의 부패 정신. 네. 뷔페에 따 뭘 굳이 뷔페까지 가서 김치 네. 코너에 네. 간장게장 코너에 뷔페가 아니라 먹을 거 챙긴다. 뷔페입니다. 뷔페. 예. 뷔페. 네.
아니 근데 지금 이 장 이거 어떻게 지금 보세요? 우리 최 본부장께서도 네. 시장에서 잔뼈가 굵으셨는데 네.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저는 지금을 수급 논리로 보고 있는데요. 수급 논리. 저는 어찌됐건 패시브 특히 파생 쪽을 담당했던 네네. 애널리스트로서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글로벌 ETF를 가장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지 강하게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아침에도 강성철 유진증권 연구원이 보고서를 보냈는데 예. EM 쪽으로 굉장히 글로벌 이머징 마켓 쪽으로. 이머징 마켓 쪽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수세가 아직도 안 꺾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머징 마켓에서 가장 큰 비중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니까 네. 결국은 기계적인 외국인 수급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게 한 꼭지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꼭지는 뭐 외국계 보고서도 제가 많이 보는데 외국계 보고서에서 한결같이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결국은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6월이지 않습니까? 네. 한국이 여전히 이머징 마켓인데 예. 이머징 마켓에서 선진국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바로 가지 않습니다. MSCI와 같은 인덱스 회사들은 먼저 와치리스트 한번 너를 지켜보겠다. 지켜보고 네가 외환이 얼마나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지 외국인 투자자가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 와치리스트를 먼저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선진국 와치리스트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글로벌 외국인들의 수급, 즉 이머징 마켓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기계적인 수급이 좀 더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많이 팔았어요. 누가? 그동안 외국인들이. 네.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았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 이머징 마켓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었고 반대로 뒤집으면 미국장이 최근 3년, 4년 동안 너무 좋았어요. 네. 예,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미국장만 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환경이 어느 정도 좀 약간 저물어 간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 인도, 중국, 뭐 이런 대만 이런 쪽으로 그리고 또 최근에 예. 독일 증시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이 없는 국가들이거든요. 혹시 주위에 독일 투자했다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네, 근데 사상 최고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미국 주도의 원사이드 상승에서 이제는 좀 확산되는 그런 국면으로 보고 있어서 이머징 마켓, 특히 한국의 상승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독일 투자하시는 분 보셨어요? 하지 말고 네. ETF 업계에서 독일 지수 그거 상품으로 한 ETF를 만들어 주셨어야죠.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나 오늘 만들었어요. 오늘 이제 예, 이제 만들었는데요. 시큰 다 올랐는데 그래서 네. 저희가 전 세계 주식에 다 투자하는 ETF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 주식에 대해서 네. 토탈 월드라고요. 토탈 월드. 네, 네. ETF를 만드신 존 보글이라는 그 위대한 뱅가드 창업자께서는 모든 주식에 투자해라. 그리고 모든 주식에 투자할수록 위험은 분산된다. 그리고 특히 이 ETF는 미국 비중이 60%대예요. 미국 비중이 60%대, 그리고 유럽 비중이 10에서 20%대, 또 한국 비중도 한 1% 정도 되거든요. 아니 우리 시장 이렇게 잘 나가면은 네. 우리 시장 비중을 더 높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면은 전 세계 시가총액으로 봤을 시총 때는 대비로는 굉장히 그렇죠. 많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뭐 전 세계에 투자하는 ETF들보다는 한국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게 특징입니다. 네. 전 세계 모든 주식. 진짜 완전 어벤져스네. 네. 아니, 말씀해 주신 대로 ETF 비폐 정신 맞네요. 네네네. 결국은 이렇게 초분산을 할수록 리스크는 그만큼 깎여 나간다. 여태까지 사람들은 주식 너무 위험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주식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나요? 어느 정도 분산을 하고 그렇죠. 또 미국 비중, 선진국 비중, 이머징 비중, 네. 유럽 비중 잘 나눈다면은 그만큼 리스크도 분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금현물 ETF가 오늘 상장이에요? 금이 지금 ETF 업계에서는 초미의 화두였어요. 예. 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금을 실제로 금 현물 갖고 투자를 하려면 네. 가장 큰 문제가 수탁. 누가 보관을 맡길 거냐? 예. 그렇죠. 이거 누가 갖고 있을 거냐?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소장님께서 예. 한 그 어마어마한 거부셔가지고 예. 야 환매해줘. 나 한 1,000억만 금 ETF 환매해줘. 그러면 1,000억에 해당되는 금을 팔아야 되거든요. ETF에서. 네, ETF에서 금을 팔아야 돈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금이라는 게 쉽게 팔립니까? 또 1,000억, 2,000억, 100억, 200억도 좀 어려운데 1,000억, 2,000억 되면은 너무나 그 설정 환매가 어렵거든요. 이걸 저희는 수탁이라고 불러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맡기는. 근데 금
비트코인 이런 예. 비트코인 현물 이런 것들은 수탁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만약에 내가 정말 거부해요. 그래서 야 1조만 환매해줘. 그러면 1조 원 어치 비트코인을 팔고 금을 팔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금은 보통 골드 선물을 갖고 ETF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골드 선물로 ETF를 만들면 파생 상품이라고 분류가 돼서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KRX 금현물이라는 시장이 있거든요. 예. 별도의 증권 계좌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KRX 금현물 ETF가 에이스 한투운용에서 3년 전쯤에 나왔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글로벌 증시가 불안하고 또 전쟁 리스크, 또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수단이 몰리면서 한국 금현물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을 붙을 정도로 높게 거래가 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초부터 각 ETF 운용사들은 이 골드 현물 ETF를 만들려고 예. 굉장히 뭐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네. 뭐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한국 금현물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모든 운용사들이 다 만들어 버리면 맥도독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ETF가 골드 가격을 움직이는. 그래서 네. 에이스 한투운용이랑 이번에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KRX 금현물 ETF로 금현물로 거래되는 ETF를 요 두 군데에서만 만들어서 오늘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ETF는 오늘 상장이고요. 에이스 ETF는 미리 상장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뭐죠? 그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네, 글쎄, 뭐예요? 보수가 싸요. 아. 네, 에이스에 비해서 아. 타이거 ETF는 보수가 싸기 때문에 어차피 연금 계좌에서는 좀 장기 투자 하셔야 되거든요. 네. 장기 투자 하셔야 되는 분들은 좀 보수가 싼 금연물 ETF를 매매하시는 게 좋고 나 그런 거 싫어 그러면은 저희 회사가 종각에 있거든요. 네. 네, 종로 3가 오시면 금도매 시장들 많이 있으니까 부가세 10% 내시고 10% 내시고 금 바로 사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반호법이시잖아요. 지금 네. 부가세 10% 낼래, 보수 0.15% 낼래 네, 네, 이 얘기잖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게 방송에서 반어법이 위험한 게 네. 이게 집중해서 듣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네. 이게 무슨 뭐 다른 뭘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그 듣고 싶은데 뭐 듣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저 어느 정도 ETF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일단 500억으로 출발을 500억으로? 했습니다. 예, 500억으로 출발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대규모 설정 환매가 일어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금을 실제로 현물을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좀 크게 보통 ETF들은 100억 미만으로 상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좀 크게 상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분, 제가 이거는 금 현물 실제 금을 수탁 갖고 있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예,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예,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 예, 어디? 예, 증권예탁원 지하 1층에 있답니다. 정권 예탁원이 아. 어느 건물이죠? 저기 옛날에 현대증권 건물. 옛날 아. 네, 현대죠. 여의도 구증권관. 아, 그럼 그걸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실제로 매입을 해서 네, 맞습니다. 거기 이제 맡겨놓은 거기서 다 상황인 맡겨놓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어서 어디 지하에 있어요? 네, 지하에 있으니까 지하에? 지하 1층에 있으니까 여의도역에서 아마 땅굴을 파신다면은 예, 거기까지 가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금 가격 앞으로도 계속 더 오른다고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금을 왜 샀냐라고 생각한다면 뭐 불안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저는 인플레이션 해지 목적이 강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슬금슬금 살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국도 어찌됐건 장기 인플레이션을 좀 막아야 되는 입장, 즉 막아야 되는 수요들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제 주변에 제가 예전에 다녔던 NH증권에서도 이제 퇴직하시는 형님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가장 큰 리스크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저는 인플레이션 해지 목적으로 뭐 금을 좀 장기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비트코인 현물 ETF도 조만간 출시될 수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 지금 미래에셋에서 지금 준비 중인가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예. 스터디는 다 끝났습니다. 예. 스터디는 다 끝났고 가장 ETF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수탁. 예. 도대체 비트코인 현물을 예. 누가 갖고 있을 거냐? 예. 누가 갖고 있을 것이며 만약에 뭐 그 가상자산 거래소가 갖고 있다면 해킹의 위험. 아까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채굴이라고 예. 뭐 도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항상 해킹의 위험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안전하게 개런티, 즉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 가격. 네. 즉 비트코인 가격 어느 거래소 비트코인 가격을 쓸 거냐.
예,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 정부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걸 허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네. 그리고 가상자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터디는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올 수 있어서 아마 좀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예, 그렇지만 뭐 제가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네.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자리에 요즘 좀 조정받았잖아요, 비트코인 네, 시세가. 그렇습니다. 이때 예. 딱 나오면은 네. 이 기다렸던 매수세들이 엄청 유입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예.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얘기하니까 당장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당장은 아닙니다. 네. 저희가 그냥 아직은 그냥 스터디 내부에서 스터디하고 지수는 뭘로 만들 건지 또 스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나온 금현물 ETF가 굉장히 큰 교과서가 되고 있어요. 방금 금현물 ETF랑 비트코인 현물 ETF랑 로직은 비슷하거든요. 네. 예, 뭐 금을 어디다 맡길 아, 것인지, 수탁, 예, 설정 예. 환매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로직이 비슷하기 때문에 금현물 ETF가 결국은 뭐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같은 가상자산 ETF로 가기 위한 좀 이제 중간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보니까 그 최근에 ETF 수익률 보니까 네. 타이거 많더라고요. 네네네. 좀 그 화면 보면서 네네. 이게 어느 종목으로 되어 있는지 네. 기초 자산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삼성자산에서 미래자산으로 옮겼더니 네. 저의 와이프께서 네. 코덱스를 파시고 타이거로? 타이거를 사셨는데요. 네. 사신 ETF가 타이거 인터넷 탑10이었습니다. 아 저거를 네. 아우, 아마 수익률이- 영업사원분께서 추천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닙니다. 네. 영업사원분께서 추천하신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얘가 네이버 카카오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좋네요. 최근에 좀 좋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지수형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30%, 한 종목 비중이, 그리고 개별 종목형 같은 경우에는 20%로 막혀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의 합이 40% 정도가 거의 한계인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50%까지 가게 된 거고요. 네이버, 카카오 저도 가만히 뜯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뭐 둘 다 이유가 조금씩 다르지만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분할 상장이라든지 그런 지배구조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AI 시대에 가장 뒤처져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AI가 온 디바이스 AI, 즉 내 핸드폰 속의 AI로 바뀌면서 한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업체가 누구냐? 네이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카카오도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 즉 AI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정책과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정책 모멘텀이 결합되면서 최근에 가파른 주가 상승을 이뤄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ETF를 만들 때, 특히 테마형 ETF를 만들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딱 요거였어요. 한국에서 어떤 테마형 ETF를 만들더라도 다 네이버, 카카오가 들어가요. 그래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해 볼게요. 웹툰, 아 네이버 들어가네요.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모빌리티. 아침에 택시 타고 오셨다면 카카오 아마 들어가고. 카카오 네. T를 쓰셨을 텐데,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테마 ETF가 네이버, 카카오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뭐 많이 들어간 것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들어간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의 테마형 ETF를 고르신다면 대부분 네이버, 카카오가 들어갔으니까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다면 한국의 뭐 타이거 소프트웨어라든지 타이거 뭐 인터넷 탑10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웹툰 앤 드라마 아니면 뭐 K-팝 이런 것들도 대부분 네이버, 카카오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좀 약간 두루두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 그 캐시우드 모든 ETF에 어지간하면 테슬라가 다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근데 그거는 제가 테슬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럴 수밖에 그럴 없는 수밖에 게 없었다. 오늘도 마지막 제가 마무리 멘트로 준비했던 게 테슬라가 로보택시 이슈로 또 네.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근데 로보택시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로봇은 아니고 자율주행이거든요. 맞아요. 예. 네, 자율주행. 그러니까 테슬라는 자율주행 하려면 또 빅데이터를 잘 가공해야 되고 빅데이터를 잘 가공하려면 AI 쪽에서도 굉장히 선두권에 있어야 되고 테슬라는 거의 모든 범주에 좀 속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멘트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네. 저는 자율주행 쪽으로 한번 이번 로보택시 이슈를 보면서 자율주행, 물론 뭐 자율주행 그러면 아직까지 본격화되진 않았지만 네. 자율주행 쪽으로 좀 더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마존도 로보택시, 웨이모도 로보택시. 그래서 로보택시가 실제로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면 이런 자율주행 쪽으로 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아서 ETF 중에서 자율주행 검색하시면 몇 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투자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래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